너 혹시 13살 때의 상처가 지금까지 널 따라온다고 느낀 적 있어? 그 질문은 곧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늘 뒤뜰의 구덩이를 기억한다.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내 삶의 비밀을 품은 장소였다. 그곳은 나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언젠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공간이었다. 저는 13살 때 제 계부가 판 구덩이에서 흙을 뒤집었으며 생매장당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아,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서 아동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심리학자가 됐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트라우마 전문가가 됐는지 묻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년 전 그 장마철 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제가 됐는지를요. 1983년 6월 15일 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된장 뚝배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뚝배기는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걸. 계부 최경태는 그날 도박으로 큰 돈을 잃고 왔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눈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들은 그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이미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년이 집에 있는 바람에 내가 다 잃었어. 그는 저를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뜰에는 경태가 며칠 전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깊이 1m, 폭 80cm 정도 되는 구덩이였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었고 바닥은 진흙으로 질퍽거렸습니다. 경태는 저를 그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덩이 바닥에 부딪혔을 때 온몸이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진흙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태가 삽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흙을 퍼서 저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흙이 제 다리를 덮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경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이 제 배를 덮고 가슴을 덮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흙이 쏟아졌습니다. 제 목까지 흙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집을 봤습니다. 부엌 창문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애원했습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온 마음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엄마는 저를 몇 초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 제가 살고 싶다면 제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것. 흙이 제 입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코로만 숨을 쉬었습니다. 경태가 마지막 한 삽을 퍼서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흙이 제 코와 입을 덮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으면 경태가 이긴 겁니다. 엄마가 옳은 선택을 한 게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태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얼굴에 흙을 털어냈습니다. 코를 막고 있던 흙을 손으로 치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팔을 흙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 팔로 주변의 흙을 긁어냈습니다. 다른 팔도 빼냈습니다.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흙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구덩이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발이 진흙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세게 당겼습니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구덩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맨발로 진흙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경태와 엄마는 아마 잠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엄마가 경태에게 준 커피를 기억했습니다. 엄마는 그 커피에 뭔가를 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마 수면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경태가 깊이 잠든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맨발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동네 파출소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제 발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돌에 베이고 유리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견뎠으니까요. 파출소 문을 열었을 때 당직 경찰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흑투성이의 피투성이인 13살 소녀가 새벽 4시에 나타났으니까요.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계부가 저를 구덩이에 묻었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다른 경찰관을 깨웠습니다. 곧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출동했습니다. 저는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태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깨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죽은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구급차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에 박힌 유리 조각을 빼내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저체온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저는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죽기보다 사는 게 나았을 뿐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태의 도박, 폭력, 그날 밤의 일.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고 계셨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부엌 창문에 서 있었어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커튼을 닫았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 엄마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경태는 구속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겁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아동보호 담당자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제 시설로 가야 해.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김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괜찮을 거야. 시설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 너 같은 아이들이 많아. 다들 너를 도와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무서운 일을 겪었으니까요. 이제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희망의집이라는 아동보호시설로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가정폭력이나 방임을 겪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2층 여자 기숙사에 배정됐습니다. 6명이 한 방을 쓰는 구조였습니다. 첫날 밤 다른 아이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은하예요. 몇 살이야? 13살이요. 왜 여기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물어보지 마. 다들 사연이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엄마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경태가 언제 화를 낼지, 엄마가 언제 저를 원망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세면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7시에 학교에 갔습니다. 시설에서 가까운 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새 학교, 새 반, 새 친구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첫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애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 김은하라고 해.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하야, 자리는 저기 창가야. 가서 앉아. 저는 지정된 자리로 갔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지은이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 안 하니?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생각, 구덩이 생각, 엄마 생각.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잊어야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은하야, 같이 밥 먹을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급식실에 갔습니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너 어디 살아?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시설에 산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의집이요. 지은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거기. 우리 언니도 거기 있었어. 지금은 나왔지만. 저는 놀라서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어. 3년 전에. 지금은 이모랑 살아.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시설로 돌아왔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시설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이 몇백 권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예전에 해정내 김밥집 아주머니가 주신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시설 생활지도 선생님인 안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하야,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참지 마.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안 선생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하야, 네가 겪은 일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안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 알았지? 네. 그날 이후 안 선생님은 제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공부도 봐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안 선생님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공부를 계속하면 좋겠어.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잊고 싶었고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들 때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은하야, 이렇게 성적이 좋은 줄 몰랐네.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충분히 갈 수 있어.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 저는 특목고에 지원했습니다. 시험을 치렀고 합격했습니다. 시설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안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알아.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보다 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공부하는 게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왜 심리학이었을까요? 저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날 밤 이후로 악몽을 꾸는지, 왜 큰 소리만 나면 움찔하는지, 왜 사람들을 믿기 어려운지. 그리고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하야, 내 성적이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어느 과에 가고 싶니? 심리학과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은하,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잤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수능을 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자 침착해졌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알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해보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몇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시설로 돌아와 안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은하야, 정말 대단해.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아.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시설 아이들이 저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사왔고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학 입학식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캠퍼스에 갔습니다. 안 선생님이 사주신 정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심리학 수업은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트라우마, 애착, 회복 탄력성. 모든 게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마다 집중했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 한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아동 심리학 전공인 이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하 씨,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 보조로 일해볼 생각 없나요? 저는 놀라서 교수님을 봤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은 아동 심리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통찰력도 뛰어나고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학년 때 교수님이 제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은하 씨,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라면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저는 그 제안에 설렜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고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7년 만에 가본 시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 작은 운동장, 도서관. 안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은하야, 얼마만이니? 저는 선생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선생님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야. 저는 6개월 동안 매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분노, 슬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와 똑같다는 것을.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저는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이름은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라우마를 인정하기. 둘째, 자신을 탓하지 않기. 셋째,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첫 번째 세션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은 끔찍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피해자예요. 생존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누나도 우리 같은 일 겪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13살 때 계부한테 폭행당하고 구덩이에 묻혔어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이 저를 달리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아이들에게 변화가 보였습니다. 악몽이 줄었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더 잘 지냈고 학교 성적도 올랐습니다. 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네가 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줬어. 자기들도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그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썼습니다. 학부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트라우마 생존 아동의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였습니다. 교수님들이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하 씨,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어때요? 이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사 교육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은 은하표 트라우마 치유 모델이라고 불렸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저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강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떨렸습니다.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하입니다. 아동 심리학을 가르칠 거예요. 첫 강의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덩이 이야기, 시설 이야기, 회복 이야기.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교수로 일하면서 저는 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아동 트라우마 치유 연구소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3명, 연구원 2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가 있다고.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당한 아이, 학교 폭력을 겪은 아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이.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회복했고 어떤 아이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악몽이 줄었고 미소가 늘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가기 시작했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부모들이 감사하다며 울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구덩이에서 살아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구나. 연구소는 5년 만에 전국 20개 아동보호시설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급했고 상담사를 교육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0% 이상의 아이들이 증상 완화를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전국 모든 아동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에 나갔을 때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폭력, 생매장, 그리고 회복. 앵커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커튼을 닫았을 때요. 그때 저는 정말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저를 구했어요.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스스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 왔습니다. 대부분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용기를 얻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이메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16살 여학생이 보낸 거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리고 제 연락처를 줬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 학생은 실제로 연락했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제 고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됐습니다. 40대가 된 지금 저는 되돌아봅니다. 그 구덩이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악몽은 아직도 가끔 찾아옵니다. 큰 소리에 놀라고 어두운 곳이 무섭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트라우마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상처가 제 무기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무기. 엄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엄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커튼을 닫던 엄마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경태에게 폭력과 착취를 당했다는 것을. 엄마도 무서웠고 혼란스러웠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그래도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엄마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본 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슬프고 지친 눈빛.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랐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과일을 사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제 이름을 잊고 제 얼굴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커튼을 닫았지? 네. 엄마는 왜 그랬을까? 무서워서요. 어쩔 수 없어서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비겁했어. 미안해.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2023년 가을,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엄마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다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저는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연구소에서 일하며 강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처받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너희와 같았어. 하지만 살아남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제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좋아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대학에 갔고 어떤 아이는 취직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끔 연락합니다. 교수님, 저 잘 지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구덩이에서 살아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구나. 트라우마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트라우마가 제 사명이 됐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날 밤을 겪었던 것에 대해.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악몽을 꾸는 날, 과거가 떠오르는 날, 무기력해지는 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나갈 거야. 너는 강해. 살아남았잖아. 제 연구는 계속됩니다. 더 나은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책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구덩이에서 나온 소녀입니다. 제 이야기와 회복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내년 출간 예정입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가끔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학교, 기업, 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수락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구덩이에 묻혔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게 의미가 있었다고.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어떤 구덩이에 있든 어떤 어둠 속에 있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도 혼자서는 못했습니다. 안 선생님이 계셨고 이 교수님이 계셨고 시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겁니다.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덩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시설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대학에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심리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